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벌인 데 이어 마포대교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까지 2시간 넘게 행진이 이어진 뒤 마포역 부근에서 마무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인 가스 누출 보일러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과 이듬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사법부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참석 인원이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주최 측은 애초에 예상했던 10만 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잠시 뒤 마포대교를 향해 행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경국 기자. 네, 국회 앞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회가 끝나가는 겁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곳 국회 앞 의사당대로는 이 집회에 참가한 택시기사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그리고 지역에서 올라온 택시들로 여의도 부근 도로 일부 차선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 고 최우기 씨를 추모하고 정부와 국회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오늘 모두 10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참석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택시단체들은 어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카풀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오늘 집회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회 강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택시업계는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천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소방 인력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네, 거리 행진 곧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리 행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 3시 반부터 참가자들은 본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산업은행 부근을 지나 마포대교 건너까지 2시간 반 동안 행진할 예정입니다. 북단 방향 모든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대 혼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대와 겹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마포역 부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 집회 현장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의 가스 누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보일러를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했다는 사실 YTN 취재 결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사실 취재한 강릉 송세혁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송세혁입니다. 네, 우선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게 된 겁니까? 네, 보일러 설치 업계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문제의 펜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사서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지금 펜션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아니라 건물 주인이 맡겼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의 펜션은 건물주가 3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최초의 건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샀고 그 보일러를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무자격자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보일러를 직접 사서 맡겼다는 건데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누구나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스보일러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시공은 전문 업체가 해야겠죠. 예.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경찰은 그 무자격 업체 대표를 신원을 확인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설치 시점이 2014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인과관계를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사망사고나 이런 비슷한 류의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무자격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설치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 배기관이 어긋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셨고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비슷한 사고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비슷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사고가 나기 한 열흘 전에 투숙객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무사히 투숙을 하고 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지국 송세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장관이 외교부 재직 시절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연기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장관은 앞서 소환된 유명환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고문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윤 전 장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대해 캐묻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3년과 이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동에 참석해서 차한성,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 함께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 전 장관은 여기에다가 비슷한 시기에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윤 전 장관이 접촉했던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고 현홍주 전 주미대사로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앞서 YTN이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지난달 12일 사상 최초로 김앤장을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2주 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윤병세 전 장관 역시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고문 시절에도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TF에 참석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있을 때에는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시를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김앤장 고문 출신의 두 전직 외교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으로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을 상대로 김앤장과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라는 삼각 연결고리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한 자유한국당이 잠시 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고발하는군요. 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단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오후 4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 단장 등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목록에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이름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던 대학 교수 등도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언제나 그 권력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권력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DNA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선민의식이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부진하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받은 한마디에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첩보 목록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해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본인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채용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 수단으로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딸은 특혜 채용은커녕 2년간 비정규직 생활을 거친 뒤 공채에 응모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된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 딸이라고 중상모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아버지로서 비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직접 닿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숨은 적폐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정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꼼수가 끼어들기와 프리라이딩이 개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딸애는 정확하게 2011년 4월 달에 KT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2월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일하는 중에서 2013년
KT 상반기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애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진 퇴사하고 그리고 KT 자회사가 이렇게 KT 스포츠단이 분사되면서 자회사가 만들어질 때 특혜 재취업한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허위 기사를 만들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편법과 반칙이 개입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취지조차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시작은 비정규직으로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피땀 흘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많은 비정규직들에게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 중에 정말 부모인 저도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자기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 2년 가까운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공채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2013년부터 KT 정규 공채 직원으로 이렇게 사원으로서 4번도 당연히 받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뭐 하실? 당연히 법적인 조치 취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두고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대전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다가 건물 안에 갇혔고 한국서부발전 앞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출입문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와 유족 등 7명이 있는 상황. 이들은 김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9 10호기와 같은 작업을 하는 1호기부터 8호기도 사고 위험이 크다며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용균하고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갖다가 그 안에서 몸을 갖다가 넣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선하고 그걸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돌리자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참 안타깝게 참 그 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출입문 셔터가 내려진 건 어제 저녁 7시쯤. 밤 9시에는 시민대책위 측에 퇴거 요청도 있었습니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유족 요구에 대한 결정권이 보령지청에 있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출입문 셔터가 내려진 건물 안에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측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장 추가 작업 중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지청하고 대전청이 서로 핑퐁게임 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책임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고 한국서부발전 앞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나와 사과했지만 노조 상급단체를 사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확답이 없자 일부 노동자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관 대형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지방청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마드와 일베 사이트에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성 댓글 13개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을 요청했으며 사이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한 건에 대해서는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성 게시물이 발견되면 수사할 방침이라며 고소,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텐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자던 40대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함안군 칠북면의 낚시터에서 4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온수 매트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호응하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최근 대북 인권 압박과 제재 강화에 주력해온 미국. 그런데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 방문 일성으로 내민 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었습니다. Resume our discussions on how to work together to enga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a manner that will help us move forward and move beyond the 70 years of hostility. 적대 관계 청산을 거론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여행 금지 해제 검토를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숨진 원비어 사건으로 취한 여행 금지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비건 대표는 이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라며 트럼프 정부의 뜻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제재에 반발하며 미국부터 먼저 합의를 지키라는 북한의 요구에 일부 호응한 측면으로 읽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건 특별대표의 언급을 전하며 북핵 외교의 교착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년 1, 2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에 이어 내민 당근에 북한이 호응하며 조만간 대화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오는 26일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을 앞두고 우리 측 조사단이 북측 도로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 실무자 10여 명이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추후 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내일부터 23일까지 고성에서 원산까지 동해선 100km 구간을 살펴본 뒤 돌아왔다가 24일 경의선으로 다시 방북해 개성 지역 경의선 4km 구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내년 8월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 작전 수행 능력 검증에 나섭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조직 편제를 적용해 연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휘소 연습은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 훈련은 규모를 조정해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따라 참가 병력과 훈련 기간이 줄거나 전략 자산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전시 작전권 조건을 위한 군사적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도 꾸준히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A로 편성된 전투 비행대대를 창설하고 3,000톤급 잠수함과 고고도 정찰 무인기 확보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이 밖에 여군 인력을 올해 11,400명에서 내년에 12,495명으로 늘리고 장군 정원은 지금의 436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한 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와 비교한 민간 신용 비율은 197.2%로 지난해 말보다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기업 신용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가 1년에 갚은 원리금은 연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입니다.
이들 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모두 12만 2천 채에 달합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 정도로 교통 인접성을 고려한 겁니다. 자, 지도를 함께 보시죠. 서울을 중심으로 2차 신도시보다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거리가 5km, 2기가 10km니까 매우 인접한 지역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서울 집값이 굉장히 뜨겁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된다라고 판단된 4곳 포함해서 전체 서울까지 총 이제 15만 5천 호를 순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발표한 1기 신도시의 경우 효과가 빨랐습니다. 당시 급등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2년 뒤 분당 입주가 시작되자 5.11%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2기 신도시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신도시 땅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면서 2006년에만 서울 아파트값은 23.46%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9년 판교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또 내리면서 상황마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입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보내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1, 2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기, 2기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신도시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1기, 2기 신도시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족성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가격이 또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분당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분당에서 이제 판교를 처음에 건립할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보니까 물론 그 사이에 가격 조정은 좀 있었지만은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서 가격의 상승을 굉장히 주도를 했거든요. 네네. 정리를 해보면 서울이나 기존 신도시의 집값은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교통과 자족 기능에 따라 좌우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교통이나 교육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고 2기 신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GTX 조기 착공에도 공을 들인 만큼 3기 신도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어제 미 국무부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조치가 북미 관계 교착 상황의 돌파구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대미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비건 대표를 만났던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특사단 방문 직후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려워도 인도적인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네, 지난 10월 초였습니다. 외교 특사단으로 미국 다녀오신 뒤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려워도 인도적인 조치는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표현을 했죠. 예, 잠깐 그때 방송 내용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재는 못한다. 비핵화가 완전 되면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하나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재 완화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비건 대표가 어제 방문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이랬어요. 이게 네.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이라 봐야죠. 근데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상원의원만 해도 4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각 연구소에 있는 분들 집단으로도 만나고, 비건, 스티브 비건 양반도 만났죠. 네. 근데 사실은 뭐 비건 대표에 대해서는 뭐 강경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로는 강경한 자세는 갖고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실무 대표로 났으면은 남북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정확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향한 미국인들의 여행 조치를 이제 금지해놨는데 이거 풀 수도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북한이 반응을 할까요? 뭐 시작이니까요. 네. 인도적 지원도 폭도 넓힐 거라고 봅니다. 네. 인도적 지원 폭도 넓히고 그리고 유행 제한 조치도 풀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북한 제재에 대한 반대쪽이거든요. 네. 제재를 푼다는 이런 뭐 꼭 제재를 푼다는 건 아니지만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인 건 틀림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림없이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반응을 할 것이다. 할 거라고 봐야죠. 예. 네. 만약에요. 지금 이 여행 관련된 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때 제가 비건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풀려면은 미국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을 하게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북한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핵화 후에 뭐 제재를 풀겠다고 하지만은 비핵화는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를 완전히 해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그건 논리적으로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핵화를 하는 동안에 비핵화 조치에 따라 가지고 미국도 제재 완화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춰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비건 대표가 이번에 와서 뭐 이번에는 못 만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판문점에 갔다고 하죠. 판문점 간다고 그러는데 판문점 가는 거는 뭐 저쪽 사람들 만난다는 것보다는 판문점 그 사이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뭐 비무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비건 대표는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북쪽 사람들을 만난다기보다도 변화된 판문점의 상황 체크 이게 제대로 잘 된 건가? 근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건 대표가 여기 와서 그런 이 제안을 한 것은 남북 관계를 푸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북쪽에서도 그렇게 대응하리라 봅니다. 지금 판문점을 방문했지만 북측 인사를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비건 대표가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판문점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5분인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공식 채널이 지금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고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난다면 만난다고 얘기를 하지 싶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문점에 가볼 수 있는 상황은 됐어요. 그동안하고 바뀌었거든요. 판문점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철거 다 하고 집비 철거하고 서로 무장 상태에 있던 걸 풀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비건 대표로서는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의미가 있죠. 우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북측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철도 연결하는 공사에 뭐 착공식 혹은 착수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철도 사업 정도는 미국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안 나올까요? 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 미국이 뭐 동의라기보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시각이 우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훨씬 더 정확히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갑니다. 그럼 미국이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투덜투덜하면서 따라와요. 따라와서 보면은 그거 잘 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되는 거구나. 예.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철도 문제도 우리가 좀 앞서가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소지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모든 걸 미국하고 상의하면서도 한 발 앞서 행동해 나가는 게 네. 미국에도 유리하고 우리에도 유리하고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철도 문제에서도 그런 이 스탠스를 취하면은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건 이제 비핵화를 앞당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니까 미국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익 네. 또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일찍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수위 조절해야 된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러는데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건요 오히려 끝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은 미국이 다 뒤에 사후에 그거 괜찮구먼 네. 이런 식으로 왔다고 보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형태의 그 방법은 저는 이건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한 발 먼저 가고 미국이 뒤쫓아오고 이런 방법을 취하면은 결국은 비핵화를 앞당기는 가장 좋은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혹시 미국 의원들하고 같이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해요? 미국하고도 같이 가고 싶고 네. 특히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미국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분들도 평소에 여기서 하던 얘기를 북쪽에 가서 얘기해야 해요. 네.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다.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른 상황이다. 네. 자기들도 봐야 한다 생각해요. 북쪽도 최근에 와서는 자유한국당 오라 이런 얘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당히 가서 자기들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만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함께 가서 얘기하면은 북쪽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과 미국 의원들이 같이 가는 방안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좋죠. 네. 그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꽤 됐습니다만은 종정선언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폐기, 막교환 이런 중재안이라고 그때 표현이 되던데 이런 카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근데 종전선언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 효험이랄까요? 네. 쉽게 말하면 약발이죠. 네. 이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또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낡은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히 제거해내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한 부분은 두 가지가 다 조금 약간 낡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현실적으로 한 단계 정리하는 작업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북쪽도 어느 쪽도 이게 반발할 수 없는 조건일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서 좀 더 진전된 카드가 나온다면 어떤 안이 성립이 될까요? 이제 비핵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비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표를 보자. 같이 얘기하자. 비핵화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아마 비건이 북쪽을 만나면은 그 제안을 하지 싶어요. 북쪽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감반 논란으로 국회가 들썩들썩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김태우 씨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응은 잘한 겁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고발 안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공직 상황에서 자기가 파악한 거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건 공직상 획득한 비밀 사항을 발표하는 건 이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이건 안 되는 짓이죠. 특정 언론이 뒤에서 이제 옹호하고 있다고 그걸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나는 내라면 절대 안 할 일이에요. 분명히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이 왜 났느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우 씨라는 분이 이 11월 초일 거예요. 11월 초에
뭐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간 정직도 돼 있고 그랬었는데 11월 초에 이 경찰 특수처를 찾아가 가지고 그 뭐 최 씨라고 자기 평소에 아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나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처에서 이거 봐라 청와대 직원이 와가지고 이걸 묻는다니 말이 되느냐. 이거 청와대 바로 식보를 해버렸어요. 식보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 파악을 하고 이게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한 게 수십 차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너 안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검찰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양반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가 본대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불명예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 뭐 공직생활 다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앙심이다. 앙심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그렇더라도 그가 지금 뭐 누굴 통해서든 공개하고 있는 이 자료, 뭐 첩보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체를 청와대 쪽에서는 박형철 비서관은 하나 다 10개를 놓고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청와대 발표가 그게 훨씬 타당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뒤집어서 무슨 뭐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 행위고 들어가는 거고 정치 공세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이해하신 거를 좀 우리 시청자들과 공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10개를 다 놓고 설명하자면 그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일테면은 처음에 이 양반이 작년 7월 14일인가 특감반에 들어갔습니다. 특감반에 들어가면서 그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일단 개인 사찰이에요. 개인 사찰인데 그때 처음 들어오니까 이 양반이 그 박근혜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곽상도 수석이 막 픽업한 것 같은데 그때 들어와 가지고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죠. 갖고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올렸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정부하고 맞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사찰이에요. 민간인 사찰이 되는 셈이었죠. 이거 이러지 마라.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 뒤로 그런 보고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 민간인 사찰은 안 한다.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된 건데 그걸 또 들고 나왔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혼자서 했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지금 사찰 증거라고 내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쭉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다 설명이 이해가 되고 그럼 합법적인 거였구나 이해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쪽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도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뭐 지금 뭐 비례대표와 지역구 조율 이런 안들을 보면은 지역구가 어떤 안을 적용하더라도 좀 축소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런 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것이고요. 그건 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석패율제도는 어떻습니까? 석패율제는 지금 호남이고 영남이고 일방이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손을 좀 봐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도입해야 된다. 입장이 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한두 석 줄인다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역구 수. 지역구 수를 줄이는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줄여놓고 나면은 그 관련되는 의원들이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었을 때 바꾸는 법을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7석 200대 100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200은 지역구로 하고 100석을 비례로 하자 하는데 그러면 57석이 줄어듭니다. 57석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의원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불가능해요. 의원 지역구 축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오늘 심사해야 할 양이 이만큼이 되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정부개정 법률을 포함해서 58건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만한 자세를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며칠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은 오늘 소위에서라도 합의를 해놓고 계속 논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의회통이라도 타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그 전문가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님, 예, 그거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오늘 심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법안 심의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졸속 결정에 따른 잘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법안이 총 58개 법안이 올라와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 대표들끼리 연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가 이 부분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입법부가 흔들려서 다시 그동안 정부가 산업안전법 관련돼서 정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돼 갖고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각 당에 와서 각 당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없으시죠? 저희 보좌진들께 설명하고 이제 의원님들께는 제가 직접 설명을 아니 국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의원실은 연락이 와서 제가 보고를 받겠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쨌든 보고를 다 받고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는 아마 그렇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정부에서 의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게 어디서 차단됐는지를 해당 의원실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뭐 오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마치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여당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법부를 지금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명 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의 발언인데요. 회의 시작한 지 이제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법안 들어가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의 대중음악, 이른바 K-팝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관광산업의 K-팝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고 콘텐츠 지원과 공연장 건립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개입의 경계선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K-팝 지원 발표도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최정아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요. 서울 아레나라고 명명됐죠.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레나라는 뜻을 먼저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주로 만석에서 2만석 규모의 굉장히 큰 공연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장 혹은.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20년에 착공을 해서 23년에 완공이 목표입니다. 네. 도봉구가 아레나 건립을 공론화한 후에 1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거고 또 2012년도에 서울시의 아레나에 이제 아레나 공연장을 살리겠다라고 공연 제안서를 실제로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정부 고시 사업으로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문체부에서는 경기 고양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 영종도를 거론을 하면서 굉장히 후보군이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서울시
서울시에서 서울 아레나 건립을 서울시 차원으로 확정을 한 후 2016년 1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정부 협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적격성 검토 결과가 2년 가까이 지연을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좀 반전을 맞은 게 현 정부 출범이 되면서 대선 공약을 거쳐서 2017년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레나 건립을 포함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좀 더 네. 공론화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네. 추진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군요. 일단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아레나가 없는 도시가 서울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레나 건립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나는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레나가 건립이 되면서 관광 루트까지 활성이 될 수가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네.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K-팝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네. 있어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벌써 뭐 10년 이상 된 거라면 일종의 대중음악계에서는 수건 사업 하나가 풀리는 셈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보면 대규모 공연이 잠실에서 많이 좀 열리잖아요. 이게 창동에 지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지리적인 장점이 있더라고요. 천만 도시이자 이 K-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 서울의 이 현 시점에서 창동역이라는 확실한 대중교통을 끼고 있고 또 네. 게다가 1만 평이 넘는 이 상업용지가 창동역 주변 말고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계획대로 만약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만약 정말 이루어진다면 서울 강남에서 창동까지 20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네. 또 동대문 패션가라던가 뭐 남산이라던가 명동이라던가 이 주변을 연계해서 뭔가 관광 루트도 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리적 요건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정부 대변인은 아니신 거죠? 네, 기자로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 없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말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콘서트를 본 곳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국내 라이브 음악 공연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나 중규모는 있습니다. 한 3,000에서 5,000석 정도를 포함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있는데 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우리가 콘서트를 봤었던 곳들은 대학 부속 시설이거나 아니면 네. 체육 시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공연장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국내에서 일단 대형 공연장이라고 저희가 아마 딱 떠올렸었던 곳은 시청자분들도 떠올린 곳들은 아마 잠실 주경기장 아니면 네. 월드컵 경기장 같은 이런 스타디움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1만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나 갔다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라던가 맞아요. 체조 경기장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잠실 실내 체육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내 체육관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시설, 체육관을 공연장으로 쓸 경우에는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라이브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의 성능이라던가 소리를 100% 관객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공간의 구성이라던가 연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대관 시간과 비용의 과다 투입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거든요. 또 관객들이 시야각이 좀 좁아져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네.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대관을 더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일본의 아레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같은 경우는 이런 객석을 바꾼다거나 연주를 바꾼다거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4일에서 일주일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객들이 대관료를 더 줄여서 티켓 비용이 더 줄여지는 효과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많이 봤다라고 하는 이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일단 체육 시설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 행사가 먼저 잡힌 후에 나머지 기간에 가수들의 뮤지션들의 이제 공연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 공모를 하는 것이 경쟁률이 약 4에서 5대1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고 이것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관객 규모를 더 줄여서 3,000에서 5,000 혹은 뭐 2,000 정도로 줄여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맞지 않으면 공연을 아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레나 건립이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그리고 생기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가수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음향 시설도 좋아지고 사실 뭐 얼마 전에 열렸던 마마 공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회사가 주최를 하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해외를 가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런 약간 경제적인 손실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확한데 일단 사실 해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가지고 해외에 이제 더 좋은 기회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역 경제도 먼저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수 당사자들은 뭐 더없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아레나가 건립되기까지는 2023년이면 아직 뭐 4, 5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계획에 보니까 내년 상하반기, 상반기에도 한 번, 하반기에도 한 번 당장에 뭐 K-팝 페스티벌이요? 이런 공연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는 공연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내년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부가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K-팝 페스티벌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10월이랑 5월에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열리는 아송페 그리고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죠. 이 페스티벌 하나랑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드림 콘서트예요. 근데 이 콘서트들을 정부 차원 지원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가 일단 이 전 세계 75개국 90개 지역에서 예선을 먼저 치르고 나서 아송페에서 본선을 개최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오해될 수 있죠. 네,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드림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국연예제작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또 이 아송페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에서 아송페 조직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두 페스티벌을 모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의 공연 섭외라던가 중앙정부가 무언가 이제 이 가수들의 그 공연 자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K-팝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입이라는 부작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중문화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 평가를 지금 당장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지금 같아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K-팝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개 원래 있던 행사하고 연계할지 여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사실 이 연계 같은 경우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뭐 항공이라든가 관광상품과 연계를 하는 건 어떻느냐라는 아이디어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 저희가 소속사랑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티스트의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손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지원에 그치고 어떤 뭐 공연을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에게 맡겨야 한다. 뭐 이런 원론을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논란입니까? 이 드라마가 사실 처음에는 막장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에 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습니까? 일단 주연 배우들이 다쳤어요. 최진혁이라는 배우가 이마 부상을 당해서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는 배우 신성록 씨가 발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최근 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로 방송사 그리고 방송사를 제작진이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제작진이 방송사를요? 네. 이 스태프들이 이제 방송사를 고발을 한 거죠. 네, 그 제작진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노동을 오래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방송사를.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17일 희망현대 노조 측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황후의 품격 같은 경우는 촬영을 시작한 단계부터 20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을 했고 또 10월 10일이죠. 지난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을 하게 됐었대요. 그러니까 네. 하루를 꼬박 넘긴 시간이죠. 그리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일 없이 무려 10일 연속으로 장시간 동안 고강도 촬영을 해야 했다라고 밝혀서 이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굉장히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작진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리턴에서 황후의 품격까지 해당 방송사의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낮을 때 굉장히 그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스태프 혹은 배우들과의 이 불화설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황후의 품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50회차 촬영을 했는데 이 중에 33회차,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회차 동안 하루에 20시간 넘게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일간 이어지는 이런 장시간 노동이 결국은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스태프과 제작진의 그 갈등을 높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전에 그 리턴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배우 고현정 씨가 이제 제작진과 마찰을 겪어서 방송사에서 주연 배우를 교체했죠, 그 당시에. 보내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사실 이 현장에서 제작진 그리고 스태프 뭐 배우들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표출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뭐 이런 식의 현실은 오래됐다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런 일들이 그동안은 이제 잠잠하게 밑에 있다가 드러나고는 있어요. 맞아요.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2016년도 혼술남녀라는 드라마의 이한비 PD 사건인데요. 이 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가 불합리한 방송 제작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된 건데요. 이 이후에 이 해당 방송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발빠른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동 강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한비 PD 추모법인에다가 책임자 징계 조치 그리고 회사 차원의 추모식은 물론이고 자기들 방송을 만들 때 또 제작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많이 바뀐 부분이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배우들도 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승기 씨가 있는데요.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직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논란으로 끝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다. 기왕 우리 드라마로 인해 공론화된 거 수십 년 다들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터졌지만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기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드라마 하유기에서 이제 해당 스텝이 3m 높이에서 이제 떨어져서 골반뼈와 허리뼈를 이제 또 부러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승기 씨 말고 또 차태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태현 씨 얘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네, 맞습니다. 이번 12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밤새지 않고 끝난 게 처음이다. 한편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도 20년 동안 이렇게 드라마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았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작 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은 짚어주면서도 여전한 문제들 그리고 왜 그동안 못했는지에 대한 좀 반성이 안타까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영드, 미드 이건 노조의 힘이다. 네, 참 부러운 이야기인데요. 미국 스태프의 노동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태프 같은 경우는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에 보통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 것이 일단 선진국 이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제작진 그리고 스태프들의 이 계약서가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라고 해요. 그만큼 세세하게 계약을 다 따지고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된 건데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스태프 노조나 그리고 연맹을 꾸려서 제작자 단체와 단체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토대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제작 환경이 계속 좀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달라진 환경에 맞춘 남북기본협정을 새로 맺고 국회 비준 동의와 유엔의 지지 결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에서 영감을 얻은 2030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어서와 봄 전시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래피티, 펜 드로잉,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 작가들의 그림 46점과 벽화 2점, 미디어 아트 1점이 전시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형 악수 그림도 설치됩니다. 이번 전시는 사전 신청이나 입장권 없이 무료 관람할 수 있고 실내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우리의 노동자의 삶들이 더 나아지는 이런 고용이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 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제도가 소프트 랜딩 되려면 임금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탄력근로 활용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외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활용 사업체의 24%는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76%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시간 제도가 과연 자기네들 사업체 특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노동연구원 측은 탄력근로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거나 모든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용산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특정 검찰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용산 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총괄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조사단원들이 민형사조치 언급 등 협박을 당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이 사례가 용산 참사 관련이고 중심에 조 법무연수원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죽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엄마가 자식을 잃고 맺힌 원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문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단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을 개선하고 특히 조직 내 여성 임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밝혔습니다. 다양해진 가족 구조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롯데그룹 최초로 여성 CEO가 된 선우영 대표. 가전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거치며 업무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장인으로서 힘든 점 있고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도 제도적으로 지원들이 좀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우리나라의 유리 천장 지수는 6년째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7%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수를 늘리기 위해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 기준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게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성평등 문화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30 세대 100여 명이 웹툰과 SNS로 의견을 내면 관련 부처와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가족 범위를 사실혼까지 포함하고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차별적인 법 제도와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의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도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성과 포용성은 모든 성공한 국가가 갖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은 범정부 합동으로 시행됩니다. 새로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서 시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해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와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개인 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파가 주춤하자 연일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경기와 충청 이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딘가요? 네, 현재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의 흐린 가운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부산 8도, 울릉도 독도 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이 영하 3도, 개성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6도, 울릉도 13도, 평양 5도, 금강산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성탄 이브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더 뉴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